아버님, 정말 요즘 깜빡깜빡하시네요. 아까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지연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노인의 모임에서였어요. 15명이 넘는 분들이 다 듣고 있었죠. 그래. 내가 언제?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이런 증상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초기일 수도 있다면서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동정 어린 눈빛들이 저를 바라봤죠. 아니야.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창피해하실 필요 없어요. 나이 드시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지연이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저는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0 넘어서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또 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란 것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의 따끈따끈한 신작들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죠. 분당에서 산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집도 그때 지었거든요.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까지 직접 확인해서 올린 집이었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4년째네요. 처음에는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는 동물인가 봅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뒷마당에 심어둔 배추며 무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끓이는 정도는 문제 없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서 지켜본 덕분이죠. 그런데 요리 솜씨는 아직도 영 서투릅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거든요. 분당 신도시가 생긴 지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나무들도 제법 우거졌어요. 중앙공원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 영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죠. 움직여야 건강하니까요. 이런 대화들이 소소한 재미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노인의 일을 봅니다. 회계를 맡고 있어요. 장부 정리하고 수입 지출 계산하는 일인데 현장에서 자재비 관리하던 습관 덕분에 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영수 씨가 하니까 믿음직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 같은 거죠.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기검진 받는데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혈압약 정도만 먹고 있고 운전도 아직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시력이 조금 떨어진 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안경 쓰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자꾸 걱정을 해요. 김도현이라고 올해 45인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한 편이죠.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린 아이였거든요. 며느리 서지연 씨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로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척척 해내는 걸 보면 대견해요. 무엇보다 우리 하은이를 잘 키워줬어요. 손녀가 올해 17인데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영어 실력이 제법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도연이가 아버지 혼자 두면 불안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무슨 일 있을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직 혼자 사는데 문제 없다고, 동네 분들도 있고 건강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사실 혼자 사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밤에 잠들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 뒤에나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면 섬뜩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겠더군요. 나도 아버지였으니까요. 며느리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들어와 사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 씨, 괜찮겠어요? 제가 가서 불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하은이도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면서요. 며느리의 대답이 고마웠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이라도 해주니까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아내의 옷가지며 사진첩, 오래된 가구들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특히 아내가 쓰던 화장대 앞에 앉아 있노라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이거든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한 내 얼굴을 보면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손녀 하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자주 만났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바빠져서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매일 볼 수 있겠죠. 아들 집은 분당 정자동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인데 제법 깔끔해 보이더군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신기하고요. 우리 집은 계단밖에 없었으니까요. 처음 가서 둘러볼 때 며느리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아버님 방이에요. 침대도 새로 들여놨고 옷장도 비워뒀어요. 방은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정원이 내려다 보여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군요. 30년 넘게 살던 집의 넓은 마루며 뒷마당이 그리워서일까요? 첫날 밤 새로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공간이라 그런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던 시절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나이에 혼자가 될 줄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면 되겠죠.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손녀 등하교 도와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거들고 며느리 일 나갈 때 집 봐주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아침이면 하은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인사를 했고 며느리 지연 씨는 아버님, 아침 드세요 하며 따뜻하게 챙겨줬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도연이가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해줬어요. 할아버지, 오늘 영어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가 역시 똑똑하구나. 그런 대화들이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죠. 혼자 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활기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심부름 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지연 씨가 아버님, 우유 떨어져 가는데 사오실 수 있으세요? 하고 부탁하면 기분 좋게 나갔거든요.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하은이 학원 픽업도 도와줬어요. 운전은 아직 문제 없었으니까요.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은이가 뛰어나와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참 소중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죠. 지연 씨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버님,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하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님, 그건 요즘 방식 아니에요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릇을 닦고 있는데 지연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나이에 그런 걸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할게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갑더군요. 마치 방해가 된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부엌 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실에 앉아 계신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슬쩍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은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요. 대답도 성의 없어졌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리죠.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지연 씨가 하은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모녀끼리 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정말 힘들어요. 지연 씨 목소리였어요. 방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소리가 새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좀 더 키웠어요. 남의 통화를 엿듣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거지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와드리려고 했던 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른이 부엌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그리고 하은이도 요즘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공부하려는데 자꾸 말 걸어서 집중이 안 된다고요. 하은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맨날 공부 열심히 하라, 건강 챙겨라, 이런 말씀만 하셔서 짜증나요. 저희 세대는 그런 식으로 소통 안 해요. 그 말을 들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손녀를 위해서 했던 말들이 전부 잔소리로 들렸던 걸까요? 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지연 씨의 한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방해가 되고 있는 건가? 며느리와 손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아무래도 세대 차이인 것 같았어요. 저희 때는 어른 말씀을 듣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른가 보더군요. 하은이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로 들릴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은이한테 말 거는 것도 줄이고 지연 씨 일에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왠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칠 뒤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하은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집에 계셔서 답답해 죽겠어. 친구들 부르기도 그렇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있어서 손녀가 친구들을 초대하지 못한다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이한테 얘기해 볼까 했지만 망설여졌어요.
아들 입장에서도 어려울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내, 딸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식탁에서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각자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웃음소리도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주말이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으니까 더 어색했거든요.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문득 예전 집이 그리워졌어요. 넓은 마루에 앉아서 뒷마당을 바라보던 평온한 시간들 말이에요. 그때 지연 씨가 하은이 방에서 나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도연아,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아들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인 걸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조금씩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집안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가족들을 깨우면 안 되니까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했죠. 복도 끝 부엌으로 향하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와 하은이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하게 보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 봐서요. 그런데 하은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엄마,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요즘 노인들 기억력 문제 있으면 가족 말이 제일 중요하대. 외할머니라면 지연 씨 어머니를 말하는 거겠죠. 기억력 문제라니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외할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지. 지연 씨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럼 유학 가기 전에 집 정리는 끝내야지. 하은이의 말이었어요. 집 정리라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하고, 지연 씨가 말했어요. 병원 검사라는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벽에 기댔어요. 치매 검사 말이지? 하은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래. 요즘 할아버지 행동 보면 좀 이상하잖아.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으시고. 지연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요? 물건을 까먹는다고요?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서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초기에는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어렵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진다고. 하은이가 또 외할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는 게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조언해 주신 거야. 빨리 병원에 모셔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집 팔면
나 유학비는 걱정 없는 거지?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을 판다고요?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말이에요? 그렇지. 분당 집은 지금 시세가 꽤 올랐거든. 그 돈이면 내 유학비는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지연 씨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기회가 온 것처럼요.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요양원이나 전문 시설로 모시는 게 할아버지한테도 더 좋을 거래.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은이가 말했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거였어요. 맞아. 우리가 돌보는 것보다 그쪽이 훨씬 체계적이지. 그리고 우리도 편해지고. 지연 씨의 마지막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도 편해지고라니. 결국 제가 짐이었던 거군요. 엄마 아빠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조심스럽게 얘기해 봐야지. 아빠도 아버님 상태를 못 느끼는 건 아니실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제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면 모든 게 쉬워진대.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하은이가 또 외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진단서라니 이미 다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방금 들은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런 적이 있기는 해요. 며칠 전에도 안경을 찾느라 한참 헤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머리에 올려놨더군요. 또 하은이한테 같은 조언을 몇 번 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건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건 집을 팔겠다는 얘기였어요. 그 집은 제가 땀 흘려 지은 집인데 하은이 유학비로 쓰겠다니. 물론 손녀 교육은 중요하지만 제 동의도 없이 그런 계획을 세우다니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핑계를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지연 씨와 하은이가 자연스럽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런 대화를 했던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온해 보였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지연 씨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은이도 학교 가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인사가 진심일까요? 제 집을 팔아서 유학 가려는 아이의 인사가 진짜일 리 없겠죠. 도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받은 지 좀 되셨죠?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벌써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한 걸까요? 건강검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의심받을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어젯밤 대화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특히 외할머니가 개입된 게 신경 쓰였어요. 지연 씨 어머니가 이런 일에 조언을 해주고 있다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고
가족들이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는 걸까요? 밤이 되어서 다시 제 방에 들어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미래처럼 캄캄해 보였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제 집을 차지하려고 꾸민 일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가족들은 이미 저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슈퍼에서였어요. 평소처럼 심부름을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죠. 영수 씨,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물어보는 방식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갑자기 건강을 걱정하는 걸까요? 며칠 뒤 동네 노인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김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영수 씨, 며느리가 걱정이 많으시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들으니까 요즘 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하신다면서요. 나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 회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연 씨가 동네에 소문을 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분들의 시선도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마치 불쌍한 노인을 보는 것 같은 표정들이었습니다. 동정과 걱정이 섞인 그런 눈빛들 말이에요. 아버님이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셔서 걱정이에요. 지연 씨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순간에 바뀐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도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녁 때 도연이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연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이요? 내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 같던데 혹시 지연 씨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도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아빠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며느리의 행동에 동조한다는 뜻이었죠. 아버지, 내일 병원 예약 잡았어요. 결국 도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기는 또 달랐습니다. 무슨 검사인데? 정밀 인지 검사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시니까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밀 인지 검사라니. 결국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며느리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물론 아버지께서 거부하시면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도연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강요하는 느낌이었어요.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깜빡깜빡한다는 게 치매 증상일까요?
솔직히 그런 일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은 넘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중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간단한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MRI도 찍고 더 정밀한 인지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면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나이에 비해서는 인지 기능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약간의 건망증이 있긴 하지만 정상 범위 내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이 결과를 말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초기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마치 아쉬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결과인데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연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왜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에 실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정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치매 진단을 받으면 당당하게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고 집도 팔 수 있고 모든 게 간단해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니까 계획이 틀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거였어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무산된 걸 아쉬워하는 거였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리해야 할 문제였던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에서 또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정상 진단 나와도 안심하면 안 된대.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니까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하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외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병원마다 진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지연 씨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70 넘어서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자식한테서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눈물을 닦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더 이상 그들의 계산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잠이 깨어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요? 문득 옛날 일들이 떠올랐어요. 도연이가 28살 때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던 때 말이에요. 아버지, 저 사업 해보고 싶어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아내와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안정된 직장을 놔두고 무슨 사업이냐고 만류했지만 아이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보증을 서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들의 꿈이라고 하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은행에 가서 보증을 섰습니다. 담보로 집 서류까지 맡겼죠.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집까지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뿌듯했어요. 아들을 믿었고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2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당연히 빚만 남았죠. 제가 보증선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때도 도연이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죠. 저희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퇴직금 일부까지 써서 겨우 정리했어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지연 씨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죠. 아버님, 제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려는데요. 지연 씨가 말했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개발을 하려는 건 바람직한 일이었으니까요. 학원비가 좀 필요해요. 일단 제가 일자리 구하면 갚을게요. 학원비가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부탁하는 건데 거절할 수 없었죠. 아내도 며느리 공부하겠다는데 도와줘야지 했고요. 돈을 마련해서 줬습니다. 그때는 기꺼이 도와주는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자격증 따서 일하면 집안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 씨는 자격증을 땄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빌려준 돈을 갚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잊었나 봐요. 하은이와 관련된 기억들도 많았어요. 특히 유학 설명회에 따라다닌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유학 설명회 가는데 같이 가주세요. 하은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미국 유학을 준비한다면서 여기저기 설명회에 다녔는데 항상 제가 동행했죠. 강남이든 분당이든 어디든 데려다 줬어요. 설명회가 끝나면 밥도 같이 먹고 필요한 자료도 사주고 했죠. 손녀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알게 됐어요. 하은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손녀의 꿈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제가 운전기사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들의 사업 자금, 며느리의 학원비, 손녀의 유학 준비까지. 저는 항상 뒷바라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그때는 모두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보증을 부탁할 때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학원비 받을 때는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제가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은이는 어떨까요? 그렇게 많은 설명회에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참 씁쓸했어요. 저는 그동안 사랑을 준 게 아니라 기대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희생에 익숙해져서 고마워하는 마음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건 제가 더 이상 쓸모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돈도 다 써줬고 이제 집까지 팔아서 하은이 유학비로 쓰려는 거죠. 그동안 제가 베푼 것들은 모두 잊힌 채로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는 것 말이에요. 그들이 저를 이용만 하려 한다면 저도 제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계획이 생겼거든요. 도연아, 나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 아들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정자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박민호 변호사님을 만나기로 했죠. 박 변호사님은 제가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때 알게 된 분이에요. 건설 관련 법무를 담당하셔서 종종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은퇴하신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무실로 안내받아 앉으면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들 집으로 이사 온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혹시 재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핵심을 짚은 질문이었죠.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아직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우선 모든 재산의 명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가능하면 녹음해 두시고요. 녹음이라니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예요. 특히 치매 관련 발언들은 증거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서 바로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녹음이 가능하지만 따로 기기를 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박 변호사님이 조언해 준 대로 재산 상태를 점검했어요. 다행히 모든 것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당 집은 시세로 12억 정도 되었고 예금도 적지 않은 액수였죠.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들렀어요. 혹시 제 집에 대해 누군가 문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아, 영수 씨. 지연 씨가 아버님 댁 시세 문의하러 왔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집 처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언제쯤 매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 동네는 인기가 좋아서 금방 팔릴 텐데요. 사장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도 제 집을 매물로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기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옷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았어요. 이제부터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추가 인지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나이를 고려하면 인지 기능이 양호한 편입니다. 치매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안심하기는 이르죠. 검사 한 번으론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마치 정상 판정을 못 믿겠다는 듯한 말투였죠. 맞아요.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하은이도 거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치매 진단을 받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날 저녁 또다시 그들의 은밀한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녹음기를 준비해뒀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병원마다 진단 기준이 다를 수 있대.
하은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세브란스나 삼성서울병원에서 한 번 더 받아보자. 지연 씨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계속 정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 외할머니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 거야. 후견인 신청이라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게 뭐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신청하는 거지.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아버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치매 진단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거였습니다. 와, 외할머니 정말 똑똑하시다. 하은이가 감탄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제 재산을 빼앗을 방법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거였죠. 그러면 집도 팔 수 있고 유학 준비도 문제 없겠네. 그렇지. 어차피 아버님이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제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님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중요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법무법인으로 가서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박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추가로 더 수집하세요.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신탁이나 유언장 작성 등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수 씨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시고 사회 활동도 유지하세요.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것만으로도 꽤 많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무너질지 저 자신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도연이가 갑자기 가족여행을 제안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어때요? 하은이 유학 가기 전에 추억 만들고 싶어서요. 평소 같으면 함께 가자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안 가겠다.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아버지, 같이 가시죠. 가족여행인데요. 도연이가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너희끼리 다녀와라.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더 좋을 거야. 결국 도연이 가족만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7일간의 여행 일정이었어요. 저에게는 완벽한 시간이었죠. 그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택시에 짐을 싣고 웃으면서 나가는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날 박 변호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사장님, 제 집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아, 영수 씨. 지연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언제부터 내놓을 거예요? 지금 즉시요. 현금 거래 우대하고 빨리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금매로 내놓는 게 의외였나 봅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분당 집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매물로 나왔어요. 급하게 팔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위치가 좋아서 사흘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계약금 3억을 받고 일주일 후 잔금 처리하기로 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둘째 날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추천해 준 곳은 경기도 이천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여기는 조용하고 생활비도 저렴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멀어서 혹시 모를 방해도 받지 않을 거고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분당 집에 비하면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현금으로 사겠습니다. 현금이요? 전세나 월세 아니고요? 네, 아예 사버리겠어요. 이천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분당 집값의 8분의 1 정도였죠. 현금으로 사면 나머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은행 업무를 처리했어요. 기존 계좌를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도 변경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오셨나요? 모든 준비를 다 해뒀었어요. 연금 계좌, 적금, 예금까지 모든 금융 관련 업무를 새로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넷째 날에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새로운 휴대폰도 개통하고 예전 번호는 해지했습니다. 다섯째 날 이사업체를 불렀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포장했습니다. 아내의 유품들과 중요한 서류, 그리고 추억이 담긴 몇 가지 물건들만 챙겼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30년 넘게 모아둔 물건들이었지만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했거든요. 여섯째 날 이천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낯설었지만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분당 집 잔금 처리를 완료했어요. 10억이 넘는 돈이 제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에게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 가셨어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 너희 돌아왔구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집이 없어요. 문이 안 열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내 인생을 정리했다. 그 한마디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는 얘기세요? 그렇다. 허락도 없이요? 저희가 살던 집인데요. 이번에는 지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크를 빼앗아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락? 내 집인데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나? 아버님,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상해? 너희는 나를 요양원 보낼 때 나랑 상의했더냐? 그 말에 전화 너머가 또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 저희 어디서 살아요? 하은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내 갈 곳 찾아서 간 거니까.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서 얘기해요. 도연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얘기할 게 없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정리했을 뿐이야.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전화번호도 바꿨으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는 벨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천의 밤하늘이 분당보다 훨씬 맑게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도현.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마이너스 지연. 할아버지, 미안해요. 마이너스 하은.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박 변호사님에게 연락해서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덕분에 잘 처리된 것 같아요. 혹시 가족들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녹음 파일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리 증거를 수집해 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치매 환자 취급받을 일도 없었죠. 이천은 조용하고 공기도 좋았어요.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매일 아침 산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이웃분들도 친절했어요.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대화도 잘 통했죠.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분당에서 왔습니다. 아, 분당이면 좋은 곳이던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자세한 걸 묻지도 않았고요.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견뎠는지 모르겠더군요.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였죠.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이천으로 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목공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장 시절 익혔던 기술이 도움이 되었죠. 작은 찬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책상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영수 씨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동기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목공 작업을 하면서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나무를 깎고 다듬는 시간이 명상 같았습니다. 여행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교로 나들이를 가는데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비슷한 연배분들과 함께 하니까 편안했죠. 지난주에는 강화도에 다녀왔어요. 갯벌 체험도 하고 맛있는 해물 칼국수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영수 씨, 사진 찍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갯벌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속 제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못했었나 싶을 정도로요. 복지관에서 시니어 강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건설 안전 관리에 대해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었죠. 이영수 강사님은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신 전문가입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소개해주면 뿌듯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강의를 듣는 젊은 분들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제 경험담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분당에서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동네 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시거든요. 도연이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내쫓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였죠. 영수 씨 아들이 그런 아이였나?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말들이 회사까지 전해졌나 봐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동산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곳이거든요. 시아버지 재산을 노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한테 집 맡기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런 말들이 돌면서 중개 의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였어요. 하은이는 유학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유학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틀어진 거죠.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된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저녁에 목공 작업으로 만든 작은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천의 석양이 평화로웠어요. 마음도 고요했고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만약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견이 비슷했거든요. 여보,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목공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려고 했는데 점장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때는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점장님의 말을 들으니 신기했어요. 저 자신도 몰랐던 변화였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움츠러들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족들 눈치 보느라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목공 수업도 재미있었고 동아리 분들과의 만남도 즐거웠어요. 강의 준비도 보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보낸 온전한 하루였어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라고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존중 없는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였어요. 저만 주고 그들은 받기만 하는 관계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죠. 이제야 진정한 내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진짜 내 인생의 하루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